우리나라 성장률 전망도 그렇고 미국 성장률 전망도요, 연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원포인트를 신처럼 예측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의 상황을 봐서 올해 연말까지 간다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전망의 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이제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대규모 감세 법안이 만약 통과가 된다. 이러면 얘를 또 성장을 갖다가 부스트업을 할 수 있는 또 이제 이슈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내면에서는요, 중국 쪽에서도 좀 진행이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속도를 조금씩은 좀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중국도 기준금리 인하 같은 걸 하면서요, 이제 그 경기 부양에는 어느 정도는 신경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 부의장이 나와가지고 이거 7월 말에도 된다, 이 얘기는 7월 8일 날 어떻게 되든 크게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죠. 이거 인플레이션에 주는 영향 별로 크지 않으니까 여기서 금리나 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한 달 만에 찾아뵙습니다. 월간 오건영 시작하겠습니다. 오건영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준이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 낮춰서 발표를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언뜻 생각해 보면 작년 말 정도 되면 미국 예외주란 말 나올 정도로 한참 성장률이 높았었는데 왜 올해 초반에 갑자기 이렇게 둔화된 거지라는 물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이게 요번에 보면은 3월 달에 연준이 전망했던 게 1.7이었고요. 올해 전망이.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전망한 게 1.4로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0.3을 낮춘 거죠. 근데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그 전에 작년 12월 달에도 예측을 한 게 있어요. 작년 12월 달에 2025년을 봤을 때 예상치가 2.0이었거든요. 그러면 2.0에서 1.7로 1.7에서 1.4로 0.3씩 딱딱 떨어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예외주의의 피크가 작년도 12월 달, 1월 달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2.0 정도 성장을 봤는데 그게 이제 3월 달에 살짝 꺾이니까 1.7, 그다음에 그게 또 꺾이니까 이제 1.4,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1분기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었어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수입이 많아서 순수입이 많아가지고 워낙에 많은 이제 제품들을 수입하다 보니까 이게 GDP에는 마이너스 영향을 줘서 그렇지 소비하고 투자는 괜찮았어요. 왜 그러냐면 소비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사람들이 지금 막 1+1 행사 이런 게 없어질 정도로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산대요. 가장 큰 이유가 관세 부과되기 이전에 사야 된다는 생각이 큰 거죠. 그럼 이제 소비 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오거든요. 그 투자 지표 같은 경우도 기업들이 이 관세를 맞기 전에 재고를 가져와야 이 재고 원가가 싸니까 싼 가격의 제품을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경쟁을 하는데 기자님께서는 관세를 맞고 가져오고 저는 관세 맞기 전에 최대한 쌓아놨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격 경쟁력에서 제가 우위에 있을 거지 않습니까? 많이 버시겠죠. 근데 저 혼자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 생각을 하면 재고를 많이 쌓으려는 움직임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설비 같은 경우도 고가 설비 같은 경우 관세 맞고 가져오는 것보다는 빨리 가져오는 게 낫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비에 철강이 들어간다고, 철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철강 관세가 워낙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보시면은 소비하고 투자가 나쁘지 않았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 소비하고 투자가 경기가 너무 좋아서 좋다라기보다는요, 미래의 걸 땡겨온 거죠. 그럼 미래의 걸 땡겨왔다라고 하면 미래로 만약 가면 그때는 이미 땡겨서 썼기 때문에 미래에는 쓸 게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폭 둔화되는 쪽으로 이제 마켓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금리가 내려간다 하는데 쉽지 않죠. 꽤 오랫동안 이제 머물러 있는 데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들의 투자나 이런 것들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이제 이런 우려감들,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다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도 그렇고 미국 성장률 전망도요, 연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원포인트를 신처럼 예측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의 상황을 봐서 올해 연말까지 간다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전망의 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이제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대규모 감세 법안이 만약 통과가 된다. 이러면 얘를 또 성장을 갖다가 부스트업을 할 수 있는 또 이제 이슈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바라봤었을 때는 어쨌든 지난 1월 달, 작년 12월이나 지난 3월에 봤을 때보다는 어쨌든 좀 슬로우해진 것 같다. 둔화된 것 같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약간 차량 내비게이션 그렇죠. 예측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차량 내비게이션도 목적지까지를 다 계산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향후 몇 분 이내 걸 계산해서 이렇게 그렇죠. 정보를 준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상황에 따라서 교통 상황에 따라서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취임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요. 이 관세 정책을 펼쳤잖아요. 네네. 그 목적은 뭐였고 그다음에 그 목적이 어느 정도 지금 6개월 이내에 달성되는 부분이 어떻게 가시적으로 보이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역 적자가 오히려 크게 늘어났죠. 방금 전에 이제 1분기 GDP 성장률 말씀드릴 때 수입이 워낙 많아서 앞에 소비하고 투자가 워낙 좋았어도 너무 빨리 많이 땡겨왔으니까. 수입해 놓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미국의 1분기 경상 수지는 사상 최대 폭의 적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라고 하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당연히 미리 땡겨와서 그런 거지. 이건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1분기의 성적표만 갖고서 이게 맞았다 틀렸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다만 이제 관세를 진행하는 것들이 보면은 약간 좀 처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속도가 느리지 않나. 왜냐면 이제 부과했다가 후퇴하고 부과했다 후퇴하고 이걸 반복했지 유예를 않습니까? 계속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타코라는 말도 나왔죠. 트럼프가 이제 항상 치킨 나오니까 겁을 낸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는 것처럼 계속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실제로는 관세가 아주 많은 게 진행된 건 아니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단 10%의 기본 관세가 현재 적용이 돼 있고 품목별 관세 몇 개 하고 있는데 상호 관세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게 유예가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호 관세에 대한 협상도 국가별로 다르긴 한데 이 국가별로도 지금 현재 영국을 제외하면은 별다르게 진행돼 있는 국가는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이제 7월 8일 날인가요? 이제 그때 유예가 되는데 유예가 유예가 만료가 종료되죠. 되는데 그때까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제 그 미국 여론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관세 정책 이런 식으로 가면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베센트 재무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을 보면서 하나하나만 보면서 너무 비난하는데 그러지 마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뭘 종합적으로 보라는 얘기냐 해서 보니까 관세만 있는 게 아니라 관세하고 감세하고 규제 완화라는 패키지가 있대요. 요 셋이 약간 의자로 보면 이런 의자 중에 이렇게 다리가 3개 있는 의자 있지 않습니까? 스툴 같은 거. 예, 그렇죠. 네네. 스툴 같은 거. 그러니까 딱 이렇게 딱 산발이로 딱 맞춰지니까 이 셋이 같이 기능하는 거지. 다리 하나하나만 보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다리 하나만 보면 되게 불안해 보이지만 셋이 모이면 균형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문제가 성장률이 둔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약간의 침체가 올 수 예,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감세를 하게 되면 성장률을 메워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관세를 부과해서 성장이 둔화되는 거를 감세를 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니까 완충이 되죠. 네. 감세를 하면 재정 적자가 커지는데 관세를 때리면은 세수를 늘릴 수가 있잖아요. 늘리니까. 그럼 완충이 되죠. 그럼 둘이 서로 보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 둘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잘 안 내려온다. 왜냐하면 관세는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고 감세는 재정 적자를 높이니까 금리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새벽에도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SLR 규제라는 금융 규제를 완화해서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국채를 사게 만들면 국채를 사면은 금리가 내려오게 되겠죠. 그게 이제 일종의 규제 완화죠. 그래서 관세, 감세, 규제 완화라는 3개의 다리를 움직이려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관세가 생각만큼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7월 달에는 감세를 치고 나가는 거죠. 그게 OBBA 법인가요? OBBBA라는 법이 있는데 One Big Beautiful Act인가요? 이제 이게 뭐 하나의 아름다운 크고 그렇죠. 아름다운 예, 법안. 그러니까 네네. 예, 이게 참 저도 참 이제 내용이 이제 타이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그거 준비하고 있고 지금 SLR 규제 완화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3가지 관점에서 한번 같이 보자라는 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제언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같이 통으로 놓고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럼 관세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7월 8일, 9일 그때쯤 이제 상호 관세 그 유예가 종료가 네네. 됐는데 지금 영국만 합의한 상태고 네, 중국은 그렇죠. 또 8월까지 미뤄놨잖아요. 예, 중국 그렇죠. 부분은. 그런데 제 느낌상 예. 이 미국과 협상하는 나라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 대항할 그렇죠. 예, 첫 번째가 타코라는 단어가 그걸 상징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흔들리니까 물러서잖아요. 그걸 이제 몇 차례 반복을 하니까 안 거죠. 다른 국가들도 아 이게 관세를 너무 세게 쌓아가지고 시장이 흔들리면 물러나는구나라는 걸 안 거죠. 그러면 여기서 미리 패를 보여주면서 합의를 미리 할 게 아니라 시간을 끌어버리면은 물러나지 않습니까? 또 이게 뭔가 시장이 흔들리게 계속
연장전을 끌고 가면 시장이 네. 힘들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팀과 싸우는데 저 강팀이 체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끌어서 연장전까지 가면은 승부차기 가면 승산이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볼 돌리고 있어야지 굳이 앞으로 전진 패스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영국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국하고 호주하고 한국, 일본, 인도가 우선 협상 대상자라고 했어요. 네. 근데 영국하고 호주는 미국한테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거든요. 아, 미국이 오히려 예, 흑자를 흑자무기죠. 보고 있는. 그래서 이들은 관세를 맞았을 때 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많이 억울하겠네요. 예,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타결이 됐지 않습니까? 호주도 그래서 미국한테 무역 적자를 기록해서 이제 이 협상이 좀 잘 돼야 되는데 호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선거가 있었는데 약간 반미 정권이라는 말 정도는 그렇지만 트럼프에 대항하는 예, 기조를 그렇죠. 세웠던. 그런 이제 정권이 이제 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협상이 아무래도 왜냐면 내 백그라운드가 이쪽한테 호락호락하게 가지 말아라는 건데 쉽게 가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도 7월 달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퍼주는 것보다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됐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파키스탄하고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이슈가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이쪽도 다 지금 정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 합의했는데 저만 안 했어요. 그럼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아무도 합의를 안 하고 한 명만 합의를 했대요. 그러면 굳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아빠가 애들한테 애가 여러 명이에요. 애한테 일을 시키는 거. 네가 너 이거 이만큼 가져갔다 그러면 네가 이거 다 해야 돼. 그러면 그거 왜 제가 다 해요? 이러죠. 형이나 동생은 뭐 하는데요? 그럼 얘네들도 이만큼씩 나눠줬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나눠줬는지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죠. 얘기하는 거죠. 걔네들도 그만큼씩 줄 거니까 받으라고. 그럼 이제 받은 거 확인하고 하겠다지 이런 물어보고 거죠. 진짜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합의된 패를 보고 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저만 합의를 안 한 게 아닌 상황에서는 조금 더 유리해지겠죠. 그리고 타코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버티면은 물러나고 하니까 지금은 기대가 생긴 겁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 예, 그래서 이게 국가들별로 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직감? 저는 그거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중국은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고 한 두 차례 해외에서 협상을 진행을 했잖아요. 네. 이 거대한 중국하고의 전쟁이 시작된 거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기사 나오는 양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얘기가 좀 잠잠해요. 예, 이제 지금은 무역 전쟁보다는요, 오히려 그 뉴스 플로우가 줄어들게 된 게 저기 어디죠? 첫 번째는 이란하고 이스라엘 그게 터지게 되면서 외신 뉴스 그렇죠. 플로우를 다 그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버렸죠. 딱 그걸로부터 2주 전만 해도 중국하고 어떻게 되느냐가 뉴스의 초점이었는데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이 좀 있고요. 7월 8일 날이 당장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국가들의 90일 유예가 만료가 돼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7월 4일까지 그 OBBBA 법이죠. 그 감세 법안을 가지고 와라. 감세 법안을 갖다 통과시켜서 트럼프 행정부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려놔라.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감세 법안에 대한 얘기, 그리고 90일 유예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이 네 가지가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체감하시는 것처럼 중국에 대한 뉴스가 조금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슈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면 중국에 대한 얘기가 다시 부상하겠죠. 그게 아마 7월 중순에서 말 정도? 이때부터 또 다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홍콩 쪽 시장이나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글로벌 테크 기업들 봐도 조금은 둔화세? 그렇게 치고 나가는 모습은 1월 초보다 1월 말 그때쯤보다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게 작년 9월부터요. 중국이 경기 부양을 되게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안 하던 경기 부양을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자산 시장도 팍팍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이제 바라본 게 컸죠. 근데 경기 부양을 계속 에브리데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경기 부양을 한 게 어느 정도 효과를 주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성장이 올라오려고 하는데 관세를 굉장히 강하게 때렸지 않습니까? 그걸로 불확실성을 3, 4개월 정도 줬고 아직까지도 그 불확실성의 에어리어에는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아무래도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중국한테는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머금고 있었을 때하고 지금은 이 부양책의 효과도 희석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관세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 요게 지금 현재 중국 경제를 갖다가 우리가 바라볼 때 조금 느낌이 달라지지 않았어? 이런 건 이제 주는 겁니다. 근데 내면에서는요, 중국 쪽에서도 좀 진행이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속도를 조금씩은 좀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중국도 기준금리 인하 같은 걸 하면서요,
이제 그 경기 부양에는 어느 정도는 신경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네. 이건 대략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중국이 이제 금융시장을 개방하려면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파이낸스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땡겨오는 일종의 마법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 그렇게 비싸도 집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땡겨오는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마술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 땡겨와가지고 이렇게 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도심 지역은 그렇지만은 이 뭐죠 이제 서부 지역 같은데 내지는 이제 그 농촌 지역에서 도심 쪽으로 와서 사는 농민공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호적이 없거든요. 그럼 호적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약간 주민등록 같은 건데 중국은 땅덩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역별로 호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죠. 농촌 지역에 호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베이징이나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호적을 갖고 살 수는 없는 베이징의 호적을 가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신분이 증빙이 안 되면은 일단 사회 보장을 못 받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대출이 쉽지가 않겠죠. 그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사회 보장이 안 돼, 건강보험 같은 게 없고 대출이 없어요. 그러면 병원 한번 가잖아요. 그러면은 병원비가 꽤 크게 나오는데 많이 대출이 안 되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게 돼요. 그래서 중국의 저축률이 되게 높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40%가 넘어요. 이게 굉장히 큰 사이즈로 쌓여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저축이 굉장히 많으면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저축이 있으니까. 근데 안 쓰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사회보장도 안 돼 있고 대출도 안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고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대출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게 된다면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땡겨오는 게 방금 전에 이제 한 사람의 가계 대출이라는 샘플을 든 거지만 그렇게 된다면 중국 같은 경우도 소비를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버블 같은 것도 소비의 버블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자국의 물건을 중국에 팔아야 되니까 중국한테 금융시장 개방하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요, 그 인구가 많은 나라가 내수 소비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이 수출을 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15억 인구가 어떻게 다른 나라 경기를 보면서 두죽나죽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수 소비로 성장해야 되는데 내수 소비로 성장하려면 당연히 이제 금융의 발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금융시장 개방의 속도를 조금씩은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에 와서 투자를 할 수 있게도 해주고, 그 다음에 국제 간의 결제에서도 좀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저에서는 중국이 이제 위안화를 갖다가 조금 더 국제 통화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인식들도 함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 자본 입장에서는 좋은 시장이 되겠네요. 금융시장으로서 거기 중국에 들어간다는 게. 그렇죠.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융시장 개방한다는 얘기를 제가 기억하는 게 2006년, 7년부터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2013년, 14년에 시진핑이 들어온 다음에 후강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처음에 이 문을 좀 열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한번 아뜨거 해가지고, 왜냐면 문을 연다는 게 해외에서 자본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중국의 자본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방하는데 들어오기만 하고 나갈 수는 없어요. 이러면 이건 개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양방향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긴 하는데 나갈 수는 그러니까 이 문을 열었는데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더 강해요. 중국보다. 그러면 투자 매력이 중국보다 미국이 높으면 돈이 나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도 문을 열어 젖히려면, 금융시장 개방을 하려면 시기를 잘 보고 열어야죠. 겨울철에 잘못 문 열면 바람이 있는 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경제가 탄탄하고 미국의 금리가 너무 높을 때, 이럴 때 확 열면 돈이 나갈 수가 있죠. 근데 미국 경제가 좀 둔화세를 보이고 달러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고 할 때, 이럴 때 열면 지금이 비슷한 시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틈새를 바라보고 들어갈 때 무언가 패권을 갖고 있는 자한테 도전할 때는 그분의 컨디션이 100%일 때 들어가면 안 되죠. 무조건 깨지지 않습니까? 휘청할 때, 내지는 술 드시고 좀 피곤하실 때, 아니면 이제 사람들한테 평판이 좀 긁혔을 때, 이럴 때 들어가야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금융시장 개방을 하는 이유들 중 그리고 이제 중국이 위안화에 대한 국제화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최근에 더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데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인데 연준의 파월 의장은 뭐 지금 2인자하고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금리 인하가 절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연준 의장과 대통령이 이렇게 한 나라의 경제 미래를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조금 더 독특한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걸 좀 배제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이슈가 되는 건 성장이 둔화되는데 물가가 오를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세의 불확실성이 있는데 관세를 부과했었을 때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가격의 전가가 일어나게 되면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죠. 그럼 양방향으로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올라요. 성장 둔화를 막으려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 물가 상승을 막으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양쪽으로 뛰어가니까 어디로 쫓아가야 되지 이 생각인 거잖아요. 보통 이렇게 됐을 때는 적정 레벨에서 어디가 좀 더 심각하게 괴리가 되는지를 봐요. 어디가 더 문제인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물가가 목표치보다 조금 높아요. 그럼 이런 건 무시해야죠. 근데 성장이 너무 크게 둔화됐어요. 그러면 물가 무시하고 성장으로 뛰어가야죠. 근데 성장이 약간 둔화됐는데 물가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반대로 뛰어가야죠. 이걸 어느 걸 바라봐야 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물가를 바라볼 때도 어떤 사람은 이거 심각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이 물가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뭐냐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관세 얘기 막 나올 때 관세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관세라는 게 물가를 올리는 건 맞죠.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전년 대비 올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매년 10%씩 올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올해 10% 올리고 내년에는 끝나는 거면 올해 10% 올린 게 올해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주겠죠. 내년에는 온라인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안 주겠죠.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요. 맞네. 통계적으로 내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그 관세의 영향에 희석되겠네. 맞죠. 그러면 이제 이 주장이 맞다면 지금 물가가 관세 때문에 올라가는 거 걱정할 필요 없죠. 일시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과감하게 금리 인하해가지고 경기 부양해야죠.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은 그게 아니라 다르게 바라보죠. 뭐냐면 지난 4년간 미국의 물가가 너무 높았다.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다들 고질병. 사람들이 이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졌다. 이런 상태에서 두려움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물가를 관세를 갖다 확 때린다? 그럼 관세로 인해 물가가 오르는 것도 1번이지만 물가는 의례껏 오르는 거야라는 기대가 생겼으면 내년에도 관세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으로 가라앉았던 것처럼 물가 상승이 하나의 고질병처럼 돼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파월 회장은 조금 더 먼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이 무섭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아니 지금 물가도 안정돼 있고 관세는 일시적인 건데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을 따라가면 물가라는 게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니까 성장을 보면서 금리를 내려라고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게 고질병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중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서로 동상이몽을 하면서 계속 다투는 거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임명했었던 부의장들이 있어요. 네네. 그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7월에 해야 되는 것 같아. 7월에도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9월 인하를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7월 8일 날 관세가 어느 정도 아웃라인 조금 더 잡힐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연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겠죠. 그러면 7월 8일 날 어쨌든 잡히든 안 잡히든 7월 8일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에 영향을 보려면 7월 30일 날 이제 7월 말이거든요. FOMC가 서두르는 거죠. 그건 좀 빠르죠. 그럼 데이터를 보려면 9월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9월을 바라봤던 건데 연준 부의장이 나와가지고 이거 7월 말에도 된다. 이 얘기는 7월 8일 날 어떻게 되든 크게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죠. 이거 인플레이션에 주는 영향 별로 크지 않으니까 여기서 금리나 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내부에서 조금 좀 컨플릭이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물가를 바라보는 시각, 요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 경기가 그렇게 미국이 좋을 때도 50bp 정도 금리를 인하했던 파월 의장이 경기가 이렇게 둔화됐는데 왜 이렇게 금리 인하에 인색할까? 작년 8월 5일 날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한번 시장이 크게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딱 보면서 이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것도 있지만 미국이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인 거다. 그래서 엔캐리 청산, 엔화가 도망가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진이 나기 전에 뭔가 징후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전조 증상 같은. 그 전조 증상 같은 게 보이는 거죠. 이거 두꺼비가 뛰어다니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파월 회장도 이제 두렵지 않습니까? 물가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50bp 비커서 확 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쪽이 더 문제다. 그렇죠. 이게 더 위기를 불러올 수 예.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는 금리가 5.5였어요. 5.25에서 지금 4.25에서 4.5입니다. 그때는 조금 더 낮춰도. 높은 레벨이니까 적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해서 물가를 잡고 있었던 건데 물가보다 성장이 두려우니까 금리를 확확 잡아 내려준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파월 회장이 그 얘기를 해요. 작년에 5.5% 했을 때는 약간 긴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지금은 좋은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 50bp가 올해 50bp가 아니다. 그렇죠.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똑같지가 않다라는 예, 위치가 거구나. 다른 거죠. 예. 그때 당시에 시장이 저렇게 흔들리는데 주가가 빠지고 하는데 왜 달러가 빠질까? 그럼 달러는 안전자산이 아닌 건가? 그게 달러가 그때는 일시적으로는요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던 거죠. 이 달러는요 그리고 이제 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자산들이 시장이 주가가 빠질 때마다 항상 그만큼 올라요. 이게 안전자산이요. 이렇게 안전자산을 정의하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자산이 나쁘다가 아니라 다양한 자산들이 서로 다른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으니까 하나만 무조건 뛰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럼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넓게 펼치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더욱더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